같아요. 이거 조금 볼까요? 건강한 점 부분만 나눠서 보면 좀 덜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건강한 점만 좀 볼게요. 없으신 분 선생님들은 양은 적어서 옆에 선생님이랑 또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5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들 건강하게 생활하기가 있고요. 내용 범주가 건강하게 생활하기고 그 다음 페이지가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55페이지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있어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먼저 좀 보고 안전을 볼게요. 일단은 내용 및 내용 이해에서 내용 범주는 건강하게 생활하기고 목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며 내용은 이제 외우시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건강하게 생활하려니까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맨 처음에 깨끗이 한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여기에서 즐겁게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예전 교육과정 없었다가 요거는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휴식의 중요성. 휴식의 중요성. 그 다음에 53페이지 위에 보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먼저 볼까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오른쪽 보니까 2019 개정을 보시면 유아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방식, 몸 청결히 하기, 날씨와 상황에 알맞은 옷 입기. 날씨와 상황에 알맞은 옷 입기. 추우면은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은 얇게 입고, 햇볕이 너무 쨍쨍 찌면은 모자나, 그죠? 긴팔 같은 거 입고 이런 거예요. 찬 음식 적당히 먹기,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따뜻한 물 마시기를 경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19 개정에서 그 내용 이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용 이해하고 관련돼서 좀 문제는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이해를 안 읽으셨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내용 이해를 조금 좀 알아두면은 풀기가 좀 더 용이한 그런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우실 것까지는 없지만은 좀 이해는 좀 해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 음식보다는 좀 따뜻한 물을 좀 마시면은 몸에 좀 좋구나라고 써져 있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도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5 개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 이게 이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방주사 맞기, 모기에 물리지 않기 등 실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좀 공부 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했을 때는 좀 제 컨디션을 좀 봐서 개인차가 좀 있잖아요. 봐서 좀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좀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 아침에 좀 힘이 나요. 밤에는 제가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그런 패턴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는 그냥 집에 어떤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밥을 일단 조금 먹어야 돼요. 일찍 자려면 조금 먹고 그다음에 9시에서 10시 정도에는 자고 그다음에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3시 정도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대신에 조금 낮잠을 자고 저는 이제 제 그 컨디션에 3시부터 5시가 저의 완전 그냥 정신없는 시간이거든요. 컨디션이 너무 조금 있으면 3시 되네요. 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게 3시부터 5시에는 너무 낮잠을 안 자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낮잠을 좀 자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약간 공부하고 집에 가서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좀 많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시간 조절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일병행 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일병행 하면은 주말밖에 공부하는 시간 없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이제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와서 일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좀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는 패턴을 또 만들어 놓으시면은 새벽 때 일어나서 공부하면 그렇게 집중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다 자는데 나 혼자 뽀로록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면은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전에 이제 학교 가 선생님들 보니까 예를 들어 내일 무슨 가족 모임이 있거나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날은 밤새서 공부했다. 체력 짱이에요. 그 선생님. 체력 짱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전날 공부를 더 많이 해놓고서 다음날은 조금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집안 모임 할 때 좀 졸려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더 많이 공부하고 집안 모임은 정신없이 그냥 집안 모임 보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 관리를 좀 효과적으로 하시면은 없는 시간도 좀 만들어져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해지고 그런 걸 루틴으로 만들면 또 성취감이 들어서 공부가 더 잘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공부 시작하는 데서 그런 공부 루틴을 좀 만들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좋아요. 예방주사도 중요했고 모기로 감염되는 감염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기에 물리지 않기 등을 실천하고 현시 간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과례 유의사항을 보세요. 지도시 유의사항 일정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날씨나 기온에 맞게 옷을 입고 걷도록 지도한다. 여름철에는 이제 햇볕을 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땀에 젖은 옷은 그대로 입고 있으면 감기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갈아입기 등 계절에 맞게 옷을 입고 바깥놀이 조용 활동 시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 바깥놀이 할 때는 운동복 같은 거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치마 같은 거 말고 그다음에 조용 활동 할 때는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하죠? 앞치마 같은 거 조용 활동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많이 묻으니까 뭐 토시도 할 수 있고 앞치마 같은 걸 입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옷을 입도록 한다. 적절한 습도, 온도, 공기 질관 이건 뒤에서 좀 나오실 건데 그때 좀 보시고요. 질병 유화 격리 및 등원 중지, 정기적인 부모 교육을 한다. 예방 접종, 건강한 환경 옷차림 이런 내용도 좀 읽어두셨다가 나중에 문제 나오시면 연관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오실까요, 선생님들? 52페이지에서는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2019 개정의 내용 볼게요. 유아가 손을 씻고 이를 닦는 등 몸을 깨끗이 하는 적절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며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는 내용이다.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하고 이를 닦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은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반드시 알아두게 해야 된다라는 좀 핵심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딱 꼽고 있는 거는 손하고 이는 반드시 가르쳐서 졸업시켜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머리도 자주 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도 잘 씻어야 되는 거고 겨드랑이도 잘 닦아야 되죠, 선생님.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이 내용이 좀 재미있어요. 우리 교육과정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아두라고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내용. 손과 이를 2015 개정에서도 손과 이를 깨끗이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그다음에 칫솔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건 우리 교사들이 하는 거죠. 마모 상태를 잘 점검을 해서 정기적인 교체가 가능하도록 신경 쓴다. 주변의 정리정돈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도록 한다. 스스로 정리 환경을 구성한다. 이거는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놓으면 유아가 조금 더 쉽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용 빗자루라든가 쓰레바지라든가 걸레 같은 걸 잘 비치해 놓으면 유아가 뭔가 흘렸을 때 바로바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데 뭐 빗자루라든가 걸레 같은 게 전혀 없으면은 지저분해져도 유아가 스스로 하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좀 구성해 놔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각 영역의 특징을 고려하여서 정리 표시를 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바구니에 또 놀잇감, 그림이라던가 이름을 적어놔서 이 놀잇감은 여기다가 갖다 놔라라는 식으로 알려주면 훨씬 더 정리하기가 편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정리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청소 도구 등을 교실에 내 배치한다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도 그냥 당연한 거지만은 문제로 나오면은 또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답을 또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유치원을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상상해보시고 막 어지러져 있는데 선반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으면 어디에 뭘 둬야 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헤매는 모습을 상상했다가 하지만 선반에 이름이 써져 있으면 쉽게 거기다가 빨리빨리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좀 상상해간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가를 볼까요?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유아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음식을 소중히 여기며 제자리에 앉아서 골고루 즐겁게 먹는다. 아래 보세요. 유아의 식품 선호도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에 의해 형성되므로 다양한 음식을 먹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 먹어봤던 거는 지금도 잘 먹죠. 어렸을 때 잘 안 먹던 음식은 좀 안 드세요. 그죠? 아시는 분은 우즈베키스탄 분인데 우즈베키스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바다가 없대요. 그래서 해산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오징어 이거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오징어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꼴뚜기 같은 거 절대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안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먹어봐야 먹어볼 수 있네 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제가 만났어요.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만났는데 저를 뷔페를 데려가서 저를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갔더니 막 장어도 드시고 뭐 오징어도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사실 해산물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포기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약간 초밥이 주된 그런 뷔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왔다 생각했더니만 이제 해물은 이제 포기하고 이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 먹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가리 보세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만 강조하면 자칫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음식을 굳이 먹으면 안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도 보다 보면 조금 유치하지만은 편식지도 방법을 옛날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은 그만 먹게 하고 싫어하는 음식만 먹도록 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겨서 음식을 더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령 및 개인차 3세보다는 5세를 조금 더 많이 줄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은 또 5세 같은 5세라고 하더라도 덩치가 좀 큰 5세가 있고 덩치가 작은 5세가 있으니까 개인차에 맞게끔 적정한 급식량을 배식한다. 편식 유아는 조리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식사 지도죠. 시간이 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편식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식사 지도를 하고 부모와의 연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편식 지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칼슘, 비타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해서 유아들 이제 발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발육에 중요한 영양소가 잘 들어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른 태도로 식사,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의 고마움이죠.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농부서부터 요리사로부터 요리사에게부터 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식사 예절을 지킨다. 식사 도구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하게 준비해주고 젓가락 사용을 시도해보도록 격려한다. 젓가락 사용. 다음 카레 유아의 개별 신상 파악 후 피해야 하는 음식. 이거는 이제 알레르기 음식을 얘기하겠죠. 영양사 협의하여 식단을 조절한다. 가래를 보되 하루 일과에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해서 휴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 개정에서 유아가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서 쉬고 싶을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3, 5세 권장 수면 시간은 낮잠을 포함해서 1일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올해 2019 개정에서는 이게 삭제되었어요. 근데 없어요. 이런 내용 없으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렇게 외우지는 마시고요. 하여튼간에 3세, 5세는 권장 수면 시간이 어른보다는 더 많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재우게 되는데요. 낮잠 거부 유아는 책 보기, 음악 듣기 등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휴식의 중요성을 알도록 한다.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선생님들. 낮잠과 관련해서도 2차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낮잠 지도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자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낮잠 거부 유아는 자라고 또 강요하기보다 또 다 끝나 움직이기만 해. 막 다 눈 감으세요.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싫은 한은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하면서 대신에 휴식하는 건 중요하니까 조용한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균형 있는 하루 일과 휴식 환경, 교사의 수용적 태도. 아니, 이건 아니죠. 또 위에 하죠. 휴식의 중요성을 알도록 한다. 좀 알아두시고. 근데 보면은 3세가 좀 낮잠의 요구가 많죠. 3세, 4세는 낮잠의 요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하면 잘 자요. 근데 5세, 4세 중간서부터 5세 정도 되면은 낮잠 안 자도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뭐 안 자려고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굳이 재우기보다는 조용한 활동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조용한 활동을 해야 자는 아이들을 좀 덜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활동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5세도 막 그 낮잠 자기 전에 바깥 활동 막 열심히 하면 또 잘 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잠 들기가 어렵지 한 번째는 또 깊이 자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좀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좀 구성해주고 뭐 조용한 음악 같은 거라던가 교사가 이제 재미없는 그림책 같은 거 이제 읽어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솔솔 잠이 와가지고 잠을 좀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제 눈 감으라고 제가 이제 무리해서 읽어드리면 바로 이제 5분 안에 아마 잠을 주무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좀 구성을 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 기본생활 습관지도 균형 있는 하루 일과 휴식 환경, 교사의 수용적 태도가 중요하다. 교사의 수용적 태도는 이거는 약간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죠? 스트레스. 교사가 너무 막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에요. 그러면 교사 눈치 보면서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요. 교사가 수용적이면은 마음 편안한 거죠. 집처럼 마음 편안하죠. 그 다음 과례. 유아들이 하루 일과를 예측해서 즐겁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를 운영한다. 즐겁게 놀이에 참여한다라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 없이 그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들이 하루 일과를 예측, 일단 밑줄 하시면 되겠고요. 하루 일과를 예측하게 되면은 요걸 공부하지 않았나요? 정서적 안정감이 든다. 공부하셨죠? 하루 일과를 예측하게 되면은 정서적 안정감이 든다. 이 문 열면은 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알면은 정서적 안정감인데 이 문 열면 괴물이 튀어나올 수 있어. 이러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똑같은 일관성 있는 일과를 반복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하루 일과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과 중에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다양한 감정과 느낌은 이제 그 화나는 감정이라든가 속상한 감정이 좀 덜 표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일과에서 나의 속상한 감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교사가 들어주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또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별로 좀 약간 미진했었던 그런 감정 같은 거를 교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상담 시간이다. 낮잠 시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는 교사가 어떤 아이하고 길게 사실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낮잠 시간이 이런 얘기를 좀 조곤조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과례 규칙적이고 바른 배변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배변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은요, 선생님들 옛날에는 이렇게 하루 일과의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에 들어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요거 말고도 배변과 관련된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 2019에서는 규칙적이고 바른 배변 습관은 앞에 교수학습 과정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53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53페이지 보시면은 개정의 중점,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바른 태도로 즐겁게 음식을 먹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즐겁게가 새로 들어갔어요. 바른 태도는 원래부터 있었고 즐겁게가 2015에는 없다가 2019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존 누리과정의 배변이나 낮잠 등 유아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교수학습의 교수학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총론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나중에 총론 공부하다가 연결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 전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첫 번째는 이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이 내용의 양을 줄여야 되니까 배변이나 낮잠은 교수학습으로 보내버리고 여기에는 낮잠이나 배변의 내용은 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배변과 어떤 낮잠 같은 게 있으면은 건강하게 생활하기하고만 관련된 내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수학습 총론에다 넣어놓으면은 전체 일과를 통해서 배변하고 낮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보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좀 볼까요? 궁금하니까 어떤 내용이 있나? 오셔가지고 앞에 쪽을 보시면요. 4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40페이지 보세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개별 유아의 요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19 개정에서는요.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유아의 지금 40페이지 보고 있어요. 40페이지 그 중간에 6번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하루 일과는 놀이와 휴식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운영하며 개별 유아 요구를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보세요. 융통성 있는 일과 운영도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개별 유아의 어떤 특성 같은 걸 배려해서 융통성 있게 시간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밑줄 하세요. 유아의 건강 상태 혹은 날씨나 계절. 오늘 뭐 바깥놀이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러면은 바깥놀이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날씨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일과를 운영하고 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서 하루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OX 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획일적인 하루 일과를 운영하기보다는 배변이나 낮잠, 휴식 등 유아마다 다른 신체 리듬을 반영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변이나 낮잠, 휴식 등은
아이들이 다 신체 리듬이 다르잖아요. 저는 3시, 5시가 제일 졸린 시간이니까 그때 자도록 할 수도 있죠. 졸립다 그럼 좀 자도록 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놀이 하다가도 화장실 가게끔 하고 이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교사의 유의점 보세요. 교사는 놀이 상황과 개별 유아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해서 일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해서 한마디로 이제 앞에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과거에는 배변과 낮잠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에 들어가져 있었지만은 2019에서는 교수학습에 들어가져 있다, 총론에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별 유아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3페이지로 다시 와볼까요, 선생님들? 53페이지에 유아 경험의 실제를 살짝 볼까요? 기억 보세요. 시금치 무침 요리 활동 중에 교사는 유아가 데친 시금치를 맛보고 싶다고 하여 맛보게 한다. 유아들이 맛있어? 맛없지? 난 시금치 안 좋아해. 안 먹을래. 라고 말하며 인상을 찌푸린다. 시금치 좋은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금치 비싸기도 하고 비싸요 시금치요. 근데 비싸기도 하고 맛있는데 아이들은 좀 싫어해요. 시금치가 약간 꺼끌꺼끌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사가 시금치 양념옷을 입혀 맛있게 변신시켜줄까? 라고 말한 후 유아들에게 직접 깨소금, 참기름 등의 여러 양념을 넣고 손으로 무쳐보게 한다. 유아들은 와 좋은 냄새 난다. 맛있겠다. 저도 주세요. 라고 말한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 약간 편식 지도에 좀 힌트가 좀 들어가져 있는데요. 일단은 싫어하는 음식 시금치의 조리 방법을 바꿔준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아들이 직접 요리하게 하면 자기가 직접 요리한 거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잘 먹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옆에 친구가 잘 먹으면 자기도 잘 먹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안 먹고 나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옆에 친구 와 이러면 나도 질 수 없지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또 잘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먹는 어떤 경험을 해주면 아이의 편식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식과 관련된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음 보세요. 유아들은 바깥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이한 후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정말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라고 답답한 목소리로 요청한다. 저 학교 다닐 때는 꿈에도 꿀 수 없어요.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틀어주세요. 막 이렇게 또 유아가 요구한다고 또 교사는 그래. 선풍기도 켜놓을 게 없는 게 없어요. 교실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땀을 많이 흘렸으니 얼굴이랑 팔을 씻는 것은 어떨까 하며 에어컨과 선풍기를 켠다. 유아들은 얼굴과 팔, 손을 씻고 들어와 이젠 좀 쉬자라고 말하며 바닥에 앉기도 눕기도 한다. 얘는 좀 여러 가지 좀 들어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도 들어져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렸으니 얼굴이랑 팔을 씻자라고 했으니까 질병 예방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도 들어가져 있고 또 하나는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도 들어가져 있어요. 계속 노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쉬자라고 하면서 교실 바닥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다음 뒤로 보세요. 선생님 나 감기에 걸렸어요. 나 감기가 나왔으니까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요거와 관련 있겠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떡하니? 많이 아파? 네, 열도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따뜻한 물을 넣어주셨어요. 그렇구나. 따뜻한 물이 감기에 좋지. 오늘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봐. 감기가 그냥이 아니라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관련된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고 써보시면 되겠고 유아 경험에 실제하고 선생님도 공부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옆에 이제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얘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이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좀 넘어가셔서요. 우리 유아 안전교육하고 다시 또 이제 누리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이제 보실까요? 85페이지를 보세요. 아테나를 보세요, 선생님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에어컨이 있었나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도 있고요. 유치원 때 없었다 하시는. 나는 에어컨 유치원 때는 없었던 것 같다. 몇 분 안 계세요, 그죠? 초등학교 때 없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나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중학교 때 없었다. 거의 없죠. 우와, 아무 때나 막 틀어줘요. 더워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 그건 아니죠. 몇 도 이상 올라가야 틀고 그죠? 약간 그런 거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GDP의 몇 프로를 교육 예산으로 한다는 게 법에 정해져 있대요.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GDP의 0.1%, GDP의 1% 이런 식으로 몇 프로를 교육 예산으로 쓴다라고 하니까 점점 교육부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GDP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예전에는 15,000불 하다가 지금은 35,000불 막 이렇게 되니까 GDP 1%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인 거예요. 거기다가 유아의 수는 줄어들잖아요. 학교의 수는 줄어드니까 교육부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교육 예산으로 한 20조 정도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20조 정도인데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기자재 사거나 건물 예쁘게 짓거나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거나 여기에다 돈을 엄청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건물 조금 후져도 교사가 더 많은 게 훨씬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어떤 업자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업자한테 돈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거에 돈 좀 더 많이 쓰고 교사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맨날 교사 월급 줄 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돈을 되게 많이 쌓여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GDP 5% 이거에 퍼센트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GDP가 너무 올라가니까 교육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걸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교사 수를 좀 높이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요구를 좀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근데 우리는 돈도 없는데 미안하게 교사도 늘리라고 하면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엄청 부자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에어컨 한두 개 놀 돈으로 교사 한 명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5년생
58년생서부터 올해부터인가요? 교사분들이 퇴직을 막 하시거든요. 근데 58년생부터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퇴직하는 분들이 올해서부터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도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서 58년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은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다 퇴직을 해 나가시면은 TO가 그렇게 아주 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을 것 같고 내년보다 또 그 다음 해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는 건 적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유아대 교사 수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하면은 학급이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85페이지로 오시죠. 이렇게 돼요. 여기서 영유아 안전교육에서는 일단 유치원 시설 안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1번에서는 유치원 실내 공간 안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 나오면은 OX 같은 걸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X에서 맞다 틀리다 뭐 부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면 고르고 맞는 거를 골라라 그러면 고르고 이런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공부가 훨씬 더 재밌게 잘 되실 것 같아요. 1번을 보세요. 출입관리. 출입관리에서는 일단은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막 나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잠금 장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유치원 외부인 방문 시 출입을 위한 방문 기록사항을 작성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니은 보세요. 이동 공간,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출입문 등은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보세요. 이동 공간에 적재 물건이 없어야 된다. 복도 같은데 적재 물건이 많이 있으면은 이동할 때 부딪혀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대피를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 시 사고 위험, 화재 대피 방해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 공간에다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안 돼요. 잠깐 쌓아놓으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쌓아놓으면 안 되죠. 그다음 디귿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유아 출입은 당연히 제한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위험한 것도 돼 있고 하니까요.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것도 없죠. 너무 당연해서. 그다음 2번을 보세요. 유아 안전사고 예방. 기업 문턱은 거의 없도록 해야 돼요.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마감 처리를 해서 아예 없애버리던가 아니면은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둥글게 마감 처리를 하던가 해야 된다. 그 다음 니은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가구는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손으로 막 만져도 가시 같은 데 이제 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뾰족한 모서리가 있으면은 모서리 보호 덮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보호 덮개를 다 해놔도 어떻게 안 하는데 또 부딪혀가지고 다쳐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모서리 덮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디귿 보세요. 문의 고정부 모서리면 손끼임 방지 장치에서 손끼임 방지 장치를 밑줄하시면 되겠고요. 문이 꽝 닫히면 이제 손가락 부러질 수도 있고 그죠? 큰일 나요. 그래서 손끼임 방지 장치가 있어야 돼요. 유리문 모서리 면에 손끼임 방지 완충제도 있어야 되고 블라인드 줄에 또 목이 걸려가지고 지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이 막 칭칭 걸려 블라인드 줄에 걸려가지고 목이 지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하고 줄 고정 장치가 대롱대롱 되면 안 되고 벽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리지 않게끔 조금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고 줄 고정 장치가 있어야 돼요. 또 리을 보세요. 창문 주변에 유아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배치하면 안 된다. 주의하시고요. 왜 배치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 물건에 밟고 올라가서 놀다가 창문에서 떨어질 수 있죠. 추락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주변에 유아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배치하지 않는다. 아파트 보면은 저도 예전에 그런 아파트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 베란다 확장을 하면은 문 열자마자 바뀌잖아요. 여기다가 아파트 이제 잘 때 조금 경관 보면서 자라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창문에다가 딱 침대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이가 침대 위에 올라가면은 벌써 이 창문 열자마자 바뀌잖아요. 이렇게 해서 놀다가 추락해서 정말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많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밖에 이렇게 내다보자 바람 불어오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떨어져 죽고요. 또 이불 털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이제 이불 턴답시고 이제 이불 털다가 갑자기 바람이 이불을 연처럼 끌어당기면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추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창문 앞에다가는 어떤 물건을 적재하지 말고 그 위에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 미음 보세요. 벽면에 설치된 설비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조금 높이 올려놓으면 유아의 손이 닿지 않겠죠. 그다음에 비읍 보세요. 2층 이상에 위치한 창문에는 밑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갖추어야 되나 방범창과 같이 비상탈출을 막아서는 안 된다. 방범창은 이제 도둑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꼭꼭 쌓여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절대 들어오지 않게 방범창을 이렇게 완전 좀 감옥을 만들어 놓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탈출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 정도 안전망 한 반 정도 얘는 좀 뚫어놓고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화재 같은 거 나면 좀 탈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옷 보세요. 교실 안 또는 가까운 곳에 세면대를 설치해 밑줄하시면 되겠고 세면대의 물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온수의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유아들을 조절할 때 조금 약간 못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수 자체가 뜨겁지 않게끔 해야 된다. 40도 이하. 그다음 이응 보세요. 카세트와 같은 무거운 비품은 장 같은 게 넣을 때 아래쪽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꺼내면 무거워가지고 얼굴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꺼낼 수 있게끔 하고요.
지역 실내 공간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사각지대는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는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요. 유아의 안전을 위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유치원에서는 많이 설치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어린이집은 필수인데요.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을 보시면 교실 내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지는 않기는 한데 그런데 좀 약간 대구 같은 데서 좀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건지 몇 년 전에 2차 문제에서 이 내용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시 유의사항을 이야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면접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사실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치의실 보시면 교사는 가급적 유아만 남겨두고 활동 공간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거죠. 딱 또 비울 때도 사고가 나요. 그럼 안 되니까 가능하면 비우지 않고 비울 일이 있으면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좀 요청을 해서 돌봐달라고 교대한 후에 자리를 비워야 된다. 86페이지 보실까요? 3번을 보세요. 실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 및 놀잇감. 기억 보세요. 실내에 설비된 놀이감은 모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메모하세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된다. 유아의 놀잇감은 다 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돼요. 안전인증은 재질서부터 재질 뭐 이렇게 그 안에 플라스틱의 어떤 내용 중에서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친환경적으로 만든 것에 이 안전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전 인증 마크를 받은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 및 놀이감의 청결 및 안전을 매일 관리하고 밑줄에 보세요. 실내 놀이시설 및 놀이감의 청결 안전관리 일일 점검표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것이 좀 길기는 하지만은 나중에 또 외울 거 없을 때는 요 서류의 명칭도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아가 같이 우려가 있는 기구가 있는가 없는가. 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도구장, 높이 및 놀잇감이 배치되어져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거죠.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이동식 놀이기구를 보관했는가라는 등등의 내용을 체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4번을 보세요. 기타 안전관리. 교실 및 실내 공간에 설치된 커튼과 카펫은 방염 처리. 방염 처리라는 것은 불이 잘 붙지 않고요. 혹시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유독가스가 덜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은 사람들이 다치는 게 불이 완전 몸에 붙어서 다친다기보다는 유독가스를 맡아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게끔 방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에 잘 붙지 않고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방염 처리된 건 좀 더 가격이 비싸겠죠. 안 된 것보다는 처리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니은 보세요. 세면대, 정수기, 온수 사용, 위험한 물건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력 접착제도 있을 수도 있고 송곳들도 있고 가위도 있고 그렇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밑줄하세요. 자체 위험물 안전점검표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 유아용 개별 친구는 당연히 그죠. 일단은 별도의 어떤 보관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친구 보관 장소가 청결하게 관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세요. 리얼 화장실이고 그 아래 사실 땡이 아니고 A, B를 쓰는 게 책에 맞거든요. A, 유아 8명, 10명당 1개의 유아용 변기. B 보세요. 화장실 문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금 장치가 있으면은 유아가 혹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2번을 보실까요? 실외 놀이터 안전. 1번 실외 놀이터는 바깥과의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울타리나 담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울타리나 담 하시고 이게 설치된 이유는 또 외부 사람 도구석 누구를 유괴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옷을 멋있게 입거나 유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못 보게 가려놔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뭐 지나가던 차가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돌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돌진하더라도 이런 울타리가 있으면은 그 안까지는 못 오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나 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차량이 접근할 수 없어야 된다. 자, 2번을 보세요. 놀이터에는 안전수칙과 관리주체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표지판 있어야 돼요. 놀이터의 안전수칙, 그 다음에 관리주체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되고 파손되어져 있으면 다시 보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낄만한 틈새가 없도록 손가락 끼임은 8mm 이하 또는 25mm 이상이라고 해서 8mm는 1cm보다 작죠. 손가락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거나 25mm는 2.5cm잖아요. 쏙 들어갔다 쏙 나올 수 있죠. 손가락 쏙 들어가 쏙 나오니까 끼일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는 손가락이 집어넣어질 수도 있는데 빠질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 중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8mm 이하로 만들거나 혹은 25mm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써져 있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90mm 이하 또는 230mm 이상으로 해야 되고 발은 30mm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망을 보실까요? 실외 놀이시설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추락 방지를 위해서 1.5m 이상의 높이로 견고한 안전망이 설치되어야 된다. 옥상에 바깥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1.5m 이상으로 안전망이 이렇게 높게 설치가 돼서 아이들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우와 하다가 막 튀어나가면 아이 여기 우와 하다가 쭉 튀어나가면 큰일이니까 안전망이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에 옥상 난간과 놀이기구는 최소한 1.5m 이상 거리를 둔다는 거는 물건, 이거 침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놀이기구가 있는데 너무 요 근처에다가 놀이기구를 갖다 놓으면은 아이들이 이 위에서 놀다가 슝 하고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놀이기구하고 안전망의 거리가 또 1.5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 정도의 놀이기구 설치에 아이들이 뛰어도 바깥으로 못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높이 1.5, 난간하고 놀이기구 사이가 1.5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 이상, 1.5 이상.
그다음 6번 보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은 2년마다 4시간 이거 외우시는데요. 나중에 우리 법 공부하실 때 얘는 나오거든요. 그때 또 공부가 되실 거예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7번의 바닥 안전을 볼까요?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같은 것들은 미끄럼틀에서 좀 추락 가능성이 좀 있어요. 꼭대기에서 추락할 수도 있고 중간에 추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유지대부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떨어지더라도 좀 덜 다치도록 아예 안 다칠 수는 없겠지만 좀 덜 다치게 30cm 이상의 모래, 우레탄, 고무 매트, 나무 조각 이런 것들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오세요. 놀이터나 장마가 오고 나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밑줄 배수가 잘 되는 구조. 물이 생명의 물이잖아요, 선생님들. 물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물이 생명의 물이니까 물이 있으면 세균 벌칙이 엄청 잘 돼요, 선생님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은 생명의 물이니까 그 안에 세균들이 뭐 우울 하게 되죠. 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하며 바닥에는 쓰레기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막 친환경 세제라고 해서 베이킹 소다가 친환경 세제다라고 해가지고 물에다가 베이킹 소다 담아놔가지고 뭐 할 때 뭐 뿌려가지고 해라라고 하는데 물이 들어가면 항상 세균이 그 시간서부터 벌칙을 하니까 베이킹 소다하고 세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를 섞는 건 그때 쓸 때마다 해야지 담아놓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없어야지 더 이렇게 세균 벌칙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곰팡이 벌칙도 물이 많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환기도 좀 잘 시키고 배수도 좀 잘 되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래 관리 보세요. 모래는 쉽게 유실될 수 있으므로 유실된 모래는 모래사장이라고 하나요? 모래놀이터에 모래가 자꾸 없어져요. 어디 가요? 어디로 갔죠? 아이들이 옷에 막 다 묻어가지고 술 묻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쭉쭉 없어지거든요. 다 쭉쭉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유실된 모래는 주기적으로 채워 넣어줘야 돼요. 최소 3년에 한 번은 모래를 주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년에 한 번은 아이가 싹 교체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래에도 여러 가지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 손으로 막 만지기도 하고 벌레도 들어가고 동네 이제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질 좋은 모래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B번을 보세요. 모래 관리 시 정기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모래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뒤집어줘요. 거나 세척하도록 한다. 뒤집어주는 거는 아래쪽 모래는 좀 축축하거든요. 위쪽 모래는 좀 말라 있으니까 얘를 좀 뒤집어줘야지 곰팡이 같은 게 안 생겨요. 물이 닿으면 일단 곰팡이가 생기니까 뒤집어줘야 된다. 그다음 3번을 보세요. 안전시설 및 용품 관리. 1번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를 해야 된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의한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 여기다 비추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나중에 법으로 보실 거예요, 선생님들. 굳이 지금 안 해오시더라도 나중에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으실 거거든요.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교직원 안전관리 시설 및 설비의 사용법을 사용법 숙지 기억보세요. 교사는 가장 가까운 위치의 소화기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학급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소화기가 무엇인가. 가까운 위치의 소화기의 위치를 알면 화재가 나면 일단 교사가 빨리 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끄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니은 보세요. 교사는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된다. 소화기 위치는 아는데 사용 방법을 모르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되고. 니은 보세요. 교사는 비상구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비상구의 위치가 반드시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2군데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비상구가 저쪽에도 있지만 이쪽 반대편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불이 나면 일로 도망치고 대피하고 이쪽에서 불이 나면 일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군데에 설치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상구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리을 보세요. 교사는 비상시 유아용 미끄럼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아용 미끄럼대는 2층에서부터 내려올 때 계단 말고 미끄럼대가 설치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금방 대피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치원 가가지고 2층에 미끄럼대가 이렇게 설치해 있길래 역시 유치원이라서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네. 이건 뭐 이제 무슨 성처럼 멋있게 해놨네 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비상 미끄럼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미연 보세요. 비상 대응 교직원 업무 분장 계획. 요거는 이제 발표를 해두시고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비상 일어났을 때 비상을 대응하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교직원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면 비상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착착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 교사도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교사도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불을 한번 꺼보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분장을 처음부터 해놓으면은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수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다가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4번을 보세요. 유치원 환경관리. 1번을 보세요. 실내 공간 안전 점검. 교실 내 실내 공간에 대한 밑줄 하세요. 시설물 자체 안전 점검은 연 2회 이상, 연 2회 실시. 이것도 법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연 2회 하고 안전 점검하면은 그 결과를 보고하는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외 공간 안전 점검. 아래에서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한 정기 시설 검사가 있고요. 2년에 1회. 자체 안전점검은 거의 매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체 안전점검을 좀 정식으로 하는 거는 월 1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외워두시는데 얘도 나중에 법에서 보실 거거든요. 선생님들 법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좀 가볍게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환기를 보실까요? 환기용 창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실내식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해서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수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옆에 보니까 기계식 환기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식 환기 설비는 건물에 이렇게 환기 설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유치원이요. 우리 학원에서도 안 보이죠? 여기 네모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조그만 거 이렇게 네모난 게 있죠. 그게 이제 환기 시설이라서 지금 현재도 환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를 바깥으로 빼고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시설이 기계식 환기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있는 유치원은 얘를 가동하고 없으면 이제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좀 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좀 안 좋은 공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환기도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약간 이런 건축자재에서 라돈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으면 그냥 라돈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돈은 암 발병 1급이잖아요. 1급 암 유발 어떤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돈을 방지하는 입장에서도 환기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환기를 좀 그래도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온도를 보실까요?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씨 이상, 18도 이상, 28도 이하. 요거는 숫자를 좀 외워두실까요, 선생님들?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는데요. 이제 난방이랑 냉방이 좀 다릅니다. 밑줄할까요? 난방 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5도 이하, 20도 이하 중에요. 냉방 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한다. 난방이랑 냉방 온도가 바뀌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냉방은 18도에서 20도, 난방이 26도에 30도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온도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난방 온도, 냉방 온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질을 보실까요? 매 수업일마다 일상 점검이 이루어지며 정기 점검은 또 밑줄하세요.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다 보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또 반복해서 또 보시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 외워지실 거예요. 그다음 니은 보세요. 공기 안에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또 법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으로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는 좀 약간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도 한 번 두껍게 칠하는 것보다는 얇게 칠하고 말렸다가 또 한 번 얇게 칠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색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내가 정확하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설렁했다가 다음번에 또 설렁했다가 또 설렁 계속 설렁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좀 약간 그래도 주의 깊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거를 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때 내 에너지 한 70만 쓰고서 공부를 해야 돼요. 100 쓰면 너무 힘드니까 한두 시간 공부하다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60에서 70만 써서 공부한다 이렇게 되죠. 60에서 70 정도 쓸 때 첫 번째 공부할 때는 60에서 70 정도 쓰니까 한 3장 정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공부할 때는 한 4장 정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세 번째 공부할 때는 한 8장 정도 갑자기 늘어지거든요. 근데 똑같이 힘은 60에서 70으로 계속 써가면서 반복하다 보면은 에너지는 비슷하게 쓰지만 내 공부하는 양은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하루만 오늘 삘 받았다. 120% 정도 써가지고 오늘 왕 해가지고 처음 공부하는데 6점 공부했다. 나는 대단해. 나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은 한 이틀 쉬어야 돼요. 이거보다는 비슷한 나의 최대한이 아니라 최대보다는 조금 남아도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시고 우리한테 딱 맞는 공부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믹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믹서기 있으면 저도 믹서기에다가 주스 갈아서 먹는데요. 한 번에 내가 이거 다 가려고 믹서기를 한 5분 정도 찡 하게 되면 모터가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럼 한 번 쓰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믹서기를 갖다가 한 30초씩 혹은 20초씩 계속 나눠서 좀 했다가 좀 쉬었다가 쉬었다면 10년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불태우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비슷한 힘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자는 특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88페이지 다시 오세요. 6번을 보겠습니다. 수도시설 공간관리라고 해서요. 기억 보세요.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밑줄하세요. 정기적으로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문수기 정수기를 관리하고 점검표를 작성하는데 6개월에 1회 이상 사실은 근데 이거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정수기 회사에서 와가지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다음 화장실 세면대 온수가 40도 정도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뜨거우면 이제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7번 화장실 소독이 있는데요. 화장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이것도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고 외우셔야 되고요. 법에 나와져 있는 거거든요. 4월부터 9월은 좀 따뜻하잖아요, 선생님들. 화장실은 좀 습기가 많죠. 습기도 있고 따뜻하면은 이런 벌레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세균도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좀 자주 하라는 거예요. 주 3회. 10월부터 3월까지는 좀 추우니까 이런 세균들이 좀 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 1회 이상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3회, 주 1회. 4월부터 9월, 10월부터 3월 이렇게 외워주세요. 유치원 건물 소독도 마찬가지로 외우셔야 되는데 4월부터 9월까지는 건물 전체 소독이니까 힘들잖아요. 화장실은 조금 작은 공간이지만 건물 소독은 큰 공간이죠. 그래서 2개월에 1회 이상이 되고요.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실이 있어요. 유치원의 설립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춘다. 이렇게 됩니다.
네, 학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보건교사도 우리 임용시험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임용시험 보셔가지고 이제 보건교사 되시는 건데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는 순회 보건교사, 그러니까 학교 전담이 아니라 순회하는 한 명 교사가 뭐 5개에서 7개 정도 학교를 맡아가지고 보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라는 건 대략 한 100명 이하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몇 명 이하다 이렇게 나와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 100명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반드시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급이거든요. 36학급 이상의 학급에서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된다. 2명 이상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학급이 되려면은 한 연령에 몇 학급이어야 돼요? 12학급이어야 되니까 그런 단서는 못 봤어요. 그런 단서는 아직 못 봤거든요. 우리 유치원에 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다음에 3번을 보세요. 등하원 안전. 1번을 보세요. 등하원 계획, 기업, 유아 인계사항 등을 포함한 인계사항을 이제 부모님한테 인계한다는 의미예요. 등하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유치원장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밑줄을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요청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가 밑에 아래를 보세요. 아래다 쓰세요. 시속 30km 이하 운행을 해야 되고 CCTV가 설치되게 됩니다. CCTV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은 시속 30km 이하 운행하게 된다.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하원시 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를 지정해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데요 하면서 데려갈 수 있잖아요. 제가 이모인데요 이러면서 데려갈 수 있고 제가 고모인데요 이러면서 데려갈 수 있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인계받을 보호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자와 귀가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확인 사항과 유아 인계 사항을 포함한 밑줄하세요. 귀가동의서, 귀가동의서에 기록을 해서 보호자가 확인했다. 이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이 왔는데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을 좀 적어두고요. 유아를 어떤 식으로 인계했다라는 귀가동의서를 써야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열에서는 유아 단독 귀가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또 같은 아파트에 좀 있으면은 A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B와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셨거든요.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같이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전화해서 만나요? 그래서 확인하고 귀가동의서를 쓴 다음에 인계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단독 귀가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단독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범죄의 어떤 통계 같은 거를 보면은 예전보다 지금이 범죄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었다고나 하거든요. 예전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통계를 내지를 않아가지고 그걸 잘 모르고 지금은 통계도 내지만은 막 TV 같은 데서 뉴스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아져 보이는 거지. 예전이 훨씬 더 위험했대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행 청소년도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잖아요. 옛날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 더 많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없어졌는데 여러 가지 TV 같은 데서 문제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세요. 통학버스를 보세요. 통학버스 관리가 있고요. 통학버스에서는 A번 보세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차량 안에 항상 비치해야 된다. 이거는 한 몇 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B번을 보세요. 운전자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할 때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 안전교육 여기다 밑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안전교육은 2년마다 1회 3시간 이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에 나와서요. 법을 또 보시면 돼요. 이안을 보세요. 통학버스 안전운행 A번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동승하고 밑줄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자체 점검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좀 서류가 나오면은 좀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테나에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일단은 다양한 제가 서류를 합해가지고 반복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 보면 85페이지 오시면은 위에 보시면 5주기 유치원 평가 매뉴얼도 있고, 5주기 유치원 평가 매뉴얼에 나와져 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보건 안전교육 길라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장학자료가 있거든요. 2020년도에 나오고 그것도 이 안에 이제 넣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법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온갖 장학자료 다 모아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많지만은 이 정도 공부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또 되는 거라서 자료는 괜찮거든요, 선생님들. 근데 좀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게 좀 죄송하네요, 선생님들. 하지만 머리 싸매고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니은을 봐보세요. 니은에서는 아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자체 점검표, B번을 보세요. 차량 내부의 안전 수칙을 게시해요. 이거 알아두죠. 안전 수칙고, 안전벨트를 꼭 합니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중간에 풀지 않아요. 창문을 열고 뭐 신체를 바꾸고 내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차량용 소화기도 밑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급 상자를 비치 밑줄하시고 구급 상자에는 비상 연락망을 부착해 놓는다. 정신이 없으면 이제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건데 요즘에는 뭐 교사 핸드폰에 다 저장이 되어져 있어서 그것도 찾으면 되지만은 이렇게 비상 연락망 부착해 놓으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 연락망을 부착해 놓는다. D번 차량 내 정원을 준수하는 건 당연하고요. 89페이지로 오시면은 통학버스 외부에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통학버스로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F번 보세요. 유아가 밑줄 할까요? 타고 내리는 중일 때는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멸등. 전멸등은 그죠? 방향지시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깜빡깜빡하는 거를 양쪽으로 깜빡깜빡할 수 있게 하는 거. 타고 내릴 때는 전멸등의 장치를 작동한다. 그다음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이다라는 거 뒤에 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얼 승하차, 통학버스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부모와 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통학버스 운영위원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를 정하냐 하면은 운행 시간, 노선 계획, 차량 점검 같은 거를 교사하고 부모가 서로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B번 통학로 지도도 있어요. 통학로 지도. 통학버스의 노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노선과 대기 장소가 적혀져 있다. 승하차 지점과 대기 장소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태워주세요. 중간에 따로 태워주세요. 이러면 안 태워줄 거 아니에요.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탈 수 있게끔 한다. 이를 통학로 지도에 표시한다. 이렇게 되면 통학로 지도에 표시. 10번 보세요. 통학버스 안전 담당자. 통학버스 안전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10번을 보세요. 동승보호자 의무. 동승보호자는 유아들만 태우게 하면 안 되고 기사 외에 보호자가 한 명 더 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승보호자는 자동차에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확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동승보호자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그 아래줄 보시면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다 확인해요. 동승보호자가 안전띠 잘 맸나 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사님한테 이제 출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들렸어요? 그 다음에 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또는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된다. 아이가 내리자마자 출발하면은 아이가 뭐 올라가고 내리자마자 이렇게 출발하면 아이가 버스 앞쪽으로 가가지고 건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멀리 쪽 간다라는 걸 다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 미음 보세요. 운행 종료. 동승한 보호자는 모든 유아의 하차를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하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아의 하차를 확인. 그다음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차를 덜 해가지고 자동차에 갇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더운 날에는 그죠? 몇 분 안 돼서 막 40도 이상까지 막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반드시 없게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뒷비번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유아가 모두 하차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운행 종료 후에 차 안에 유아가 있는지 제일 뒷자리 바닥까지 반드시 확인한다. 아이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재밌어가지고 나 통학버스 더 타고 싶어 이래가지고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싹 다 확인하고 하차 확인 장치를 눌러. 하차 확인 장치는 맨 뒤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동을 끌려면 반드시 뒤에 한번 갔다가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차 확인 장치를 맨 뒤에다가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하차 확인 장치를 누른 다음에 작동을 종료한다. 요거 내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되셨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한 거는 탈 때 인원하고 내릴 때 인원을 교사가 체크하면 좋죠. 그 다음에 어떤 통학버스가 있으면 오늘 탈 아이들이 몇 명이 있다라는 걸 알면 좋죠. 몇 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타는 아이들이 안 타면 바로바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타는 아이가 10명이면 내리는 아이도 반드시 10명이어야 된다는 걸 체크하면 좋죠. 근데 이제 유치원이라는 게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프거나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결석이 잦아요. 근데 부모님이 또 바쁘셔가지고 미리미리 연락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가 체크를 좀 게을리해서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사고가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담임 선생님이 오늘 결석했나 보다 그래서 바쁘니까 이따 오후에 확인해봐야지. 그래서 오후에 확인했는데 유치원 갔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얘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이제 자동차에 있어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늦게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승보호자는 반드시 누가 언제 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탄 인원과 내리는 인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89페이지 6번서부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